나는 68이다. 사랑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제 몫을 다하고 떠난 줄 알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63 때였으니까 그 이후로는 그냥 남은 날을 조용히 티 안 나게 줄여가는 게 노년의 예의라고 믿고 살았다. 그런데 68배 사랑이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남편 상만 치르고 나서 한동안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우리 엄마 진짜 강하다. 아빠 없어도 잘 살 것 같아. 딸애가 그렇게 말하길래 나는 일부러 더 웃었다. 야, 엄마가 누구 딸이야. 우리 친정엄마가 그러셨지. 남자 없다고 밥 굶냐? 고. 그렇게 농담을 던지면 딸애가 킥킥 웃었고 나는 그 웃음에 기대 하루를 버텼다. 근데 밤에는 달랐다. 불 끄고 방에 누우면 침대 한쪽이 텅 빈 게 그렇게 크게 느껴졌다. 숨을 크게 쉬어도 공기가 가슴까지 들어오질 않았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산다는 건 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누군가와 눈 마주치고 잘 잤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였다. 그렇게 5년을 보냈다. 동네 마트, 경로당, 성당, 방문 요양 일 다니는 옆집. 할머니 하던 대로 보던 대로 가던 데만 다니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냈다. 그런 나를 흔든 건 딱 한 통의 전화였다. 어르신, 혹시 독서 모임 관심 있으세요? 지난번 도서관에서 설문 적어놓고 가셔서요. 독서 모임이요? 시청 쪽 작은 도서관 직원이라고 했다. 몇 달 전 심심해서 들렀다가 시니어 프로그램이 생기면 연락 달라고 설문지 한 구석에 써놓고 온 적이 있었다. 그걸 정말로 연락해 올 줄은 몰랐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60대 이상 어르신들 모여서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예요. 한 번만이라도 나와 보실래요? 잠깐 망설였다. 나가면 또 옷도 차려입어야 하고 새 사람들과 인사도 해야 하고 귀찮은 일이 한둘이 아닐 것 같았다. 그런데 입이 먼저 나갔다. 예,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내 68회에 찾아온 사랑은 독서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도서관 3층 작은 강의실 플라스틱 의자에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있었다. 어르신, 이름 적으시고 여기 앉으세요. 직원이 내게 자리를 가리켰다. 그 옆에는 내가 좋아하는 짙은 네이비 코트를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 나는 습관대로 허리를 조금 숙였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오셨어요? 예. 전 최인숙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한병우라고 해요. 72. 생각보다 나이가 좀 더 위였다. 그런데 말투나 앉아있는 자세는 이상하게 젊어 보였다. 독서 모임 좋아하세요? 아니요, 사람 좋아해서 나왔어요.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솔직하시네요. 60 넘으면 굳이 거짓말 할 필요도 없어서요. 첫날 모임에서는 얇은 에세이 한 편을 나눠 읽고 느낀 점을 나누었다. 남은 날이 짧아져서 슬픈 게 아니라 누군가와 나눌 말이 줄어드는 게 슬프다는 문장이 좋았습니다. 병우 씨 순서가 되자 그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이 어디서 많이 본 문장처럼 느껴졌다. 내 가슴 속에만 있던 말을 누가 대신 읽어준 것 같았다. 내 순서가 왔을 때 나는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입을 열었다. 저는 이 글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화가 났어요. 저자는 아직 덜 외로운 것 같아서. 사람들이 웃었다. 병우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모임이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혹시 집 방향이 어떻게 되세요? 정문 나와서 시장 쪽으로 올라가요. 아,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그쪽 아파트 단지 삽니다. 같이 걸어가실래요? 나는 얼떨결에 그의 옆을 나란히 걷게 됐다. 도서관 앞 가로수 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다. 저는요,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는 일찍 갔고 애들은 다 서울 바깥으로 나갔고 집에 있으면 사람 소리가 TV밖에 안 나서요. 그 말에 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아, 그러세요? 네.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TV하고만 대화 많이 했어요. 뉴스 앵커랑 싸우기도 하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가 크게 웃었다. 저도 그랬는데 가끔 혼잣말 하다가 아, 나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결혼, 자식, 부모님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얘기를 했다. 집 앞 골목에서 헤어지려는데 그가 말했다.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예, 아마도요. 아마도 말고 꼭 나오세요. 제가 한 주 동안 말할 사람이 이 모임뿐이라서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다. 독서 모임은 한 번, 두 번, 세 번 자연스럽게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수요일만 되면 나는 며칠 전부터 옷장을 뒤졌다. 평소에는 안 꺼내 입던 카디건을 꺼내고 밤에 얼굴에 팩도 한 번씩 올려봤다. 딸에게 전화가 오면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엄마, 요즘 뭐해? 그냥 뭐 도서관 같은 데 다니지. 어머, 우리 엄마 멋있네.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다. 모임이 끝나면 병우 씨와 나는 거의 늘 같이 걸었다. 어느 날은 도서관 1층 자판기 앞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씩 뽑아 들고 서 있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캔커피 안 마신다죠. 그럼요. 다 스페셜티 어쩌고저쩌고 근데 저는 이게 더 좋던데요. 저도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인숙 씨.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심장이 이상하게 두 번 뛰었다. 예.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가 잠시 말을 고르고 조용히 웃었다. 수요일 기다리는 이유가 책 때문만은 아니게 됐어요. 나는 대답을 못했다. 입술이 조금 떨렸다. 저도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와버렸을 때 이미 우리는 어느 선을 건너고 있었다. 문제는 언제나 집안에서 시작된다. 그날 저녁 딸이 집에 찾아왔다.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얘기하다가 갑자기 엄마 생각나서 올라왔어. 손주와 함께 올라온 딸은 냉장고를 뒤져 김치를 꺼내고 내가 끓여놓은 미역국을 데웠다. 함께 밥을 먹다가 딸이 툭 던지듯 물었다. 엄마, 그 도서관 모임에 남자 어르신들도 있어? 내 숟가락이 잠깐 멈췄다. 있지. 왜? 엄마, 요즘 화장도 하고 목도리도 새로 사고 누가 봐도 티 나는데? 뭐가 티가 나? 엄마, 나도 여자인데 모르겠어? 누구 좋은 사람 생겼지? 나는 순간 숨이 막혀 괜히 물을 한 모금 크게 마셨다. 그냥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서 그래. 딸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누굴 만나든 상관없어. 근데 이상한 사람 아니지? 이상한 사람이면 내가 먼저 피해 다닌다. 그때 딸이 덧붙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엄마, 혹시 결혼 생각까진 하지 마. 우리도 준비 안 됐어. 준비. 나이가 드니까 내 연애보다 아이들의 준비 상태가 먼저였던 거다. 나는 그날 밤 한참을 뒤척였다. 내가 누굴 좋아하게 된다는 게 얘들한테는 이렇게 부담이구나. 다음 주 수요일 도서관 가는 길 발걸음이 조금 무거웠다. 오늘은 그냥 다른 자리에 앉을까? 끝나고 바로 집에 온다고 해야지.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3층에 올라가니 이미 병우 씨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셨네요. 그는 자연스럽게 옆자리를 가리켰다. 나는 괜히 주변을 둘러봤다. 오늘은 저기 뒤에 앉을까 해서요. 왜요? 그냥 앞자리는 부담스럽네요. 그가 한참 나를 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저 혹시 실수한 건가요? 예. 지난번에 수요일 기다린다고 한 말. 그게 인숙 씨 불편하게 했나요? 나는 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뭐라고 해서. 따님이요? 네. 엄마가 누굴 만나는 건 괜찮은데 결혼은 생각하지 말래요. 병우 씨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상처받으셨어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상처라기보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되는 나이가 아닌가 보다 싶었어요. 그는 나를 바라보고 또박또박 말했다. 그건 아이들 편이죠. 인숙 씨 나이 탓이 아니라. 나는 얼떨결에 웃음이 나왔다. 그러는 한병우 씨는 얼마나 대단한 나이예요? 저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요, 이 나이면 사람을 사랑해도 된다고 믿는 나이입니다. 그 말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강하게 들렸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우리는 도서관이 아닌 시청 앞 작은 카페로 갔다. 오늘은 제가 커피 말고 케이크도 쏠게요. 그는 진열장 안치즈 케이크를 가리켰다. 이 나이에 케이크라니 좀 어색하네요.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니까 먹는 거죠.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한 조각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의 젊을 때 이야기를 했다. 그가 처음 취직했던 공장 이야기, 내가 시집 와서 적응 못했던 시댁 이야기. 저는요, 케이크를 반쯤 먹었을 때 그가 말했다. 아내가 암 선고받고 6개월 만에 떠났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6개월이요? 네. 의사가 그래도 1년은 버티실 겁니다라고 위로하듯 말했는데 아내는 그 반밖에 못 채우고 갔어요. 그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때 알았어요. 앞으로라는 말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사랑하셨네요. 네.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는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하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이 내 마음에 콕 박혔다. 나도 그랬으니까. 남편 제사 지내면서 젊은 날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 놔두고 내가 딴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다. 근데요, 인숙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죽은 사람을 향한 미안함 때문에 내 남은 삶을 다 던지는 것도 그 사람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야, 너도 사람인데 너 인생 좀 챙기고 살아라.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질투했을까? 알 수 없는 질문들이 순간 머리를 스쳤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랜만에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다. 주름 많고 머리숱은 줄었고 눈가에 잡티도 많지만 어쨌든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 얼굴이었다. 사랑이 찾아왔다는 걸 정식으로 인정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쯤이었다. 그날은 눈이 많이 왔다. 도서관 모임이 취소됐는데 병우 씨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다. 혹시 눈길에 미끄러지진 않았어요? 안 나갔어요. 집에 있었어요. 다행이다. 근데 저 지금 집 앞이에요. 예. 혹시 내려와서 눈 좀 같이 밟으실래요? 나는 순간 웃음이 터졌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눈 밟아요. 그러니까요. 이 나이니까 올해 아니면 못 밟을 눈일 수도 있으니까. 말도 못하게 유치한 말이었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들어왔다. 외투를 급히 걸치고 내려가 보니 아파트 입구에 그가 목도리를 칭칭 감은 채 서 있었다. 진짜로 나왔네요. 나오라고 전화한 사람이 누군데요? 우리는 둘이서 아파트 단지 길을 천천히 걸었다. 눈이 밟힐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다. 제가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인숙 씨한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또요? 네. 그가 멈춰 서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핫팩 2개였다. 이거 손에 하나씩 쥐어도 되는데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냥 하나는 제가 쥐고 하나는 인숙 씨가 쥐고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이렇게 같이 데우면 안 될까요?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얼굴까지 훅 올라왔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아세요? 내가 물었다. 예.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지금 68배 인숙 씨를 마음대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아, 나는 지금 정말 사랑을 하고 있구나. 사랑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문장으로 인정한 그날 밤 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뭐 했어? 나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했다. 눈 밟았어. 누구랑? 그 도서관에서 알게 된 분이랑. 잠시 정적. 엄마, 진심이야? 응. 엄마, 그분이랑 어떤 사이야?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좋아하는 사이야. 나는 그 사람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이 몇이지? 68. 그분은 72. 엄마, 이 나이에 연애를 하겠다고? 나는 대답했다. 이 나이라서 연애하고 싶어. 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엄마,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알아. 엄마가 누굴 좋아한다는 걸 내가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그 말에 나는 살짝 웃었다. 그럼 천천히 이해해. 나는 벌써 시작해버렸으니까. 가까워질수록 두려움도 함께 커졌다. 어느 날 병우 씨와 시장 통닭집에서 치킨을 뜯으며 얘기하다가 그가 물었다. 인숙 씨는 결혼 생각도 해봤어요? 나는 닭다리를 들고 있다가 손이 멈췄다. 결혼이요? 네. 물론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냐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생각은 했죠. 근데 바로 애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애들이 뭐라고 할까? 응. 엄마가 아빠 배신했다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애들 생각이고 인숙 씨 생각은 뭐예요? 나는 식탁 아래에서 자신의 손을 꽉 쥐었다. 나는 그냥 매일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꼭 결혼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는 아주 단순하게 말했다. 우리가 굳이 누구 허락받고 사랑할 나이도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었지만 마음 한 구석이 여전히 불편했다. 나는 아직 누구 엄마고 누구 할머니인데 내 연애가 누군가에겐 비난의 대상이 되진 않을까. 그 불안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됐다. 딸이 집에 찾아와 문을 세게 닫고 들어온 날 나는 이미 눈치를 챘다. 엄마. 딸 목소리는 날카롭게 올라가 있었다. 어제 마트 앞에서 그분이랑 같이 있는 거 우리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하던데? 너희 엄마 남자친구 생겼나 보다 이러더라. 딸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엄마,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말하면 그만하라고 할까봐. 그 말에 딸이 순간 말을 멈췄다. 엄마, 그래도 난 엄마한텐 제일 먼저 얘기해 줄 줄 알았어. 미안하다. 엄마가 사랑을 하든 말든 내가 뭐라고 할 자격은 없지. 근데 아빠 사진 앞에서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그 질문이 가슴을 후벼 팠다. 제사상 차려놓고 나 다른 사람 좋아해도 돼? 이렇게 묻는 게 가능이나 한 일일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못 물어봤다. 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엄마, 나 좀 시간 줘. 엄마가 그 사람 만나도 상관없다고 나 자신한테 설득하려면 시간이 걸려. 그날 밤 나는 병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당분간 연락 조금 줄일까요? 잠시 침묵. 그렇군요. 딸이 너무 힘들어해요. 내가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걸.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낮게 들렸다. 인숙 씨는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침묵 끝에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조금 거리를 둬야 한다면 둡시다. 대신요? 완전히 끊겠다는 말은 지금 당장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그건 나도 싫어. 우리는 애매하게, 아프게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가 나는 결국 쓰러졌다. 장 보러 나갔다가 마트 야채 코너에서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누가 어깨를 잡아주었고 나는 그 손에 기대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음 장면은 병원 응급실이었다. 눈을 뜨니 천장 형광등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정인숙 보호자분,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병우 씨가 서 있었다. 어떻게 마트 직원이 인숙 씨 휴대폰에서 가장 최근 통화 상대한테 전화했대요. 제가 받았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때라도 안 받아달라고 할 걸 그랬나 봐요. 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또 괜히 애들이 뭐라고 하겠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는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처음으로 제가 보호자 이름란에 서명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멋졌고
고맙고 서글펐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고 딸이 숨 가쁘게 들어왔다. 엄마. 딸의 눈은 울긋불긋했고 손에는 급히 끌고 온 듯 장바구니가 달랑거렸다. 나와 병우 씨 그리고 딸의 시선이 공중에서 한 번 엇갈렸다. 아, 따님이시군요. 병우 씨가 먼저 인사를 했다. 전 어머니 도서관 동아리에서 같이 뵙는 딸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엄마, 이분이야?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침묵이 뚝 떨어진 순간 병우 씨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 친구입니다. 딸이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그분이든 누구든 지금은 엄마 건강이 먼저야. 의사가 들어와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큰 이상은 없으세요. 탈수랑 피곤이 겹친 것 같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무리만 안 하시면 됩니다. 딸이 말했다. 엄마, 집에 모시고 가야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라도 일하러 가야지. 병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집이 제 집 근처라서요. 딸이 잠시 그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괜찮겠어요? 나는 천천히 웃었다. 그래. 어차피 요 앞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자 걷지 않았다. 한쪽엔 딸이 팔짱을 끼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병우 씨가 조심스레 손을 받쳐주고 있었다. 허리 굽은 68 노인에게 사치 같은 순간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딸이 말했다. 아저씨. 병우 씨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집에 한번 들르실래요? 나는 깜짝 놀랐다. 얘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가 누군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나 보다. 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 아직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누굴 좋아한다고 해서 엄마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을게.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럼 너도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말아줄래?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좀 더 지켜볼게. 병우 씨가 그 자리에 서서 몇 번이나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그날 밤 딸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오랜만에 그를 불렀다. 나 사랑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해.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때 그 표정이었다. 당신 없다고 숨 쉬는 것까지 끊어버릴 순 없어서 나도 이 나이에 조금은 웃고 싶어졌다. 나는 사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어쩌면 남편도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래, 잘했다. 이렇게라도 웃고 살아라, 이 사람아. 하고 그 후로 우리의 사랑은 무슨 큰 드라마처럼 요란하게 흘러가진 않았다. 누가 보기엔 그저 매주 수요일 도서관에서 같이 책 읽고 가끔 시장 통닭집에서 치킨 나눠 먹고 눈 오는 날이면 단지 안을 같이 도는 그냥 동네 친구 사이였다. 하지만 우리 둘만 알고 있다. 버스 안에서 서로 손등이 살짝 닿을 때, 시장 입구에서 비닐봉지를 대신 들어줄 때, 집 앞에서 헤어지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보게 될 때, 그 모든 순간이 68가 72에게는 분명한 사랑의 증거라는 걸.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오늘 그 아저씨랑 도서관 가는 날이지? 하늘이 엄청 예쁘다. 잘 다녀와. 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웃었다. 부추기던 것도 막던 것도 아닌 그냥 지켜봐 주겠다는 딸의 조심스러운 응원 같았다.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챙기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이 꼭 20살에만 오는 건 아니구나. 40에도 50에도 그리고 68배도 얼굴을 바꾸어 찾아오는구나. 젊었을 땐 마음이 먼저 뛰고 몸이 따라갔다면 이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먼저 손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조용히 따라왔다. 허리도 아프고 약도 챙겨 먹어야 하고 병원 예약도 같이 확인해야 하는 사랑. 그래도 나는 지금이 좋다. 내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는 목소리가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 뵈어라고 당연하게 말해줄 사람이 있다. 도서관 3층 문을 열고 들어가면 늘 그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쳐들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 왔어요, 인숙 씨. 그 한마디에 나는 매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조금 더 확실하게 느낀다. 이게 바로 내 68, 60대 후반에 찾아온 사랑이다. 눈부시게 뜨겁진 않지만 작은 핫팩 하나 같이 손바닥에서부터 천천히 데워오는 사랑. 아마 이 사랑은 드라마로 만들면 지루할지도 모르겠다. 키스 장면도 없고 격렬한 오열도 없고 이별을 막기 위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지만 내 인생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조용히 덮어 안아주는 가장 따뜻한 한 장면이다. 오늘도 나는 옷장 앞에 서서 고민한다. 수요일에 어떤 색 카디건을 입고 나갈까?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며 거울이 살짝 웃는 것 같다. 그렇지, 인수가 68이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지.